안녕하세요. 윤리와 사상교사 홍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배워보았습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세심하기 때문에 익히는데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는 진도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웠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을 여섯 문항을 풀어볼 겁니다. 자, 재밌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갑부터 보면은 갑은 정의란 지배하는 자들의 이익이다. 이 한 문장으로 우리는 이게 소피스트 중에 하나인 트라시마코스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배층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 하며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면 그건 강자의 이익으로 간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우리의 이익을 탐내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 비해 을은 정의는 뭐냐? 통치방위 생산자가 각자 일에 충실하는 것이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남의 직분을 넘보지 않는 것이다. 정의는 각자의 덕을 가지고 각자의 일을 잘하는 것이다.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죠. 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법은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죠. 통치자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트라시마코스 2번, 정의는 특정 계층의 사익이죠. 사익이 아니라 보편적 진리에 근거한다. 이게 플라톤이 할 만한 말이니까 틀렸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법은 앞서 말한 것처럼 강자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3번 플라톤이네요. 용기는 기계라는 건 이제 머리, 가슴, 배의 가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기계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이다. 이것도 틀립니다. 마부의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지혜를 따르는 기계가 따를 때 그게 바로 용기가 됩니다. 그 다음 통치자는 지혜와 더불어 용기와 절제의 덕도 갖추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는데 철학자는 절제와 용기, 지혜 모두를 갖춘 정의로운 자가 철학자가 됩니다. 그 다음 5번 갑을 누가 통치하든 상관없이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 적어도 플라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누가 통치하든이 아니라 철학자가 통치해야만 정의로운 국가가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꽤나 어렵죠. 확실히 그만큼의 고득점을 문제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3점짜리 문제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요거는 이제 되게 서울에 있는 대학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분야 마냐를 가르는 그런 변별을 주는 문제들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만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엔 고대 서양 사상가 즉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이제 소피스트,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 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갑, 정의로운 인간은 참된 의미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조절하고 지배하고 통솔하며 등등 이게 나오네요. 자기 자신과도 화목함으로써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계, 욕망을 전체적으로 조화시킨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은 바로 플라톤이죠. 자, 그 다음 행복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여러 선 중에 최고의 선이다. 행복은 궁극적이며 자족적. 모든 행복의 목적이다. 이건 이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목적,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계속해서 밝히는 존재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특히나 목적론적인 사고라 이게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자족적이다라는 표현도 썼었죠. 궁극적,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갑. 플라톤,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은 이상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이 말은 되게 그럴듯한 말입니다. 이상국가라는 건 이제 지혜로운 자가 용기를 갖춘 자와 절제를 할 수 있는 자를 통솔하는 거죠. 철학자가 군인과 생산자 계급을 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과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플라톤이 비유를 하는 거죠. 머리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며 가슴에는 용기가 있고 그 다음 배에는 절제가 있는 것처럼 국가도 그래야 된다. 거꾸로 이상국가가 이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인간도 그래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이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번도 보도록 할게요. 지혜는 이성의 탁월함으로 국가의 모든 계층에게 요구되는 건 절제죠. 지혜는 철학자, 통치자 계급에게 요구됩니다. 틀려요. 3번 아리스토텔레스 중용은 옳은 행위로 점차 나아가게 하는 실천적 지혜가 아니죠. 중용은 품성적 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틀리고요. 정확히는 품성적 덕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이죠. 그렇죠? 4번 행복은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품성적 덕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이건 틀립니다. 철학적 지혜, 즉 지성적 덕을 통해서도 실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틀립니다. 관조적 삶 배웠죠? 학습지와 함께 보면서 푸셔도 됩니다. 관조적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지혜를 추구하면 되죠. 이때 철학적 지혜는 성품의 탁월성이 아닌 지성적 탁월성입니다. 지성적 덕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5번 갑과 을. 인간은 이성적 능력의 발휘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건 틀립니다. 지혜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게 플라톤의 생각이고요. 소크라테스는 품성적 덕이든 지성적 덕이든 지혜가 필요하죠. 실천적 지혜든 철학적 지혜든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요거는 5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재밌죠? 네. 그 다음 네. 그림의 강연자의 주장. 두려워하는 일이나 화를 내는 일은 너무 많이 할 수도 있고 너무 적게 할 수도 있지만 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중용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이 중용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중용은 모든 감정에 있다고 하진 않죠. 시기, 질투, 파렴치 등에는 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등의 감정이 완화된 품성적 덕이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2번 중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는 것 틀리죠. 마땅이기 때문에 분노해야 할 상황에서는 분노하는 것. 그게 바로 중용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을 만났다. 거기서는 분노해야 되는 게 중용입니다. 3번 중용은 실천적 지혜의 도움으로 내비게이션으로 어딘가 무엇이 중용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천적 지혜가 형성되기 전에 갖춰야 될 품성적 덕인 건 틀립니다.
4번 중용. 이성의 도움 없이도 틀려요. 실천으로 습관화되는 품성적 덕이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일단 핵심적으로 틀리는데 실천적 지혜가 바로 이성이죠. 그래서 이게 틀립니다. 다음 5번 중용은 영혼에서 감정과 욕구를 맡은 부분, 즉 이성에 귀 기울이는 부분이라고도 하죠. 부분, 영혼의 이 부분에서 개발된 거니까 품성적 덕이다. 이 부분이 맞습니다. 앞서 말한 지혜 부분은 이성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근데 감정과 욕구를 맡은 부분이 바로 이성에 귀 기울이는 부분인데 이곳에서 개발되는 게 품성적 덕이며 그 품성적 덕 안에는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이 중용을 품성적 덕이다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성적 덕이다란 말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중용은.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세심한 문제이면서도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해설을 잘 기억해 주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 다음 3번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을 용기는 비겁함의 반대이다. 이 문장부터가 아리스토텔레스랑 조금 애매하죠.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예 비겁함의 반대다라고만 말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닌 걸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무서운 것과 무섭지 않은 것에 대한 지혜가 바로 용기이다. 지혜가 바로 용기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참되게 살려는 자는 덕이 참된 지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건 소크라테스입니다. 모든 덕은 결국 지혜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을 볼게요. 용기는 두려움과 대담함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에 관련된 중용이다. 중용이라고 말하죠. 그럼 결론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죠. 일부러 조금 어렵게 꽈서 낸 것 같습니다. 중용을 실천하는 건 고귀하죠. 그래서 우린 그걸 선택하고 견뎌낸다. 자, 1번 소크라테스 덕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틀리죠. 지덕복 합일설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곧 덕이며 덕을 갖춘 자는 자연스럽게 복 있는 삶을 산다. 그 다음 2번째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이다. 틀리죠. 절대주의자입니다. 진리가 있다라고 믿었죠. 객관적 진리, 절대적 진리. 주관적 신념이랑 다릅니다. 3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실천적 지혜를 지니지 않아도 용기의 덕을 발휘할 수 없죠. 틀리죠. 실천적 지혜가 중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용기의 덕을 발휘하려면 중용이 있어야 되니까. 4번 품성적 덕은 영혼의 욕구적인 부분이 이성의 명령을 따를 때 얻을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성의 명령은 실천적 지혜죠. 이렇게 살 때 너가 정말 인간으로서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영혼의 욕구적인 부분, 즉 품성 부분이 이걸 따를 때 품성적 덕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5번 인간은 무엇이 나쁜 행동인 줄 알면 그것을 절대 행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비판하죠. 아니다. 나쁜 행동인 줄 알아도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 다음 서양 사상가 갑 영혼에는 나라 안에 있는 것들과 똑같은 분류가 있다. 그 수도 같다. 헤아리는 부분, 격정적인 부분, 욕구적인 부분. 머리, 가슴, 배, 플라톤입니다. 각각이 자기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머리에는 지혜가 있고 격정적인 부분엔 용기가 있으며 욕구적인 부분엔 절제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다. 영혼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이성 그 자체이다.
부분과 자체 이성이 있는 부분과 또 하나는 이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부분, 이성에 귀 기울이는 부분. 이게 이제 교과서 표현입니다. 덕도 이에 따라 한 부분을 지성적 덕으로, 다른 부분을 품성적 덕으로 부른다.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영혼에서 부정의는 세 부분에 간에 내분이 생긴 것이다. 무슨 말이냐? 지혜의 말을 이제 기계나 욕구 부분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게 바로 부정이죠. 그건 내분이 생긴 겁니다. 마부의 말들이 듣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악덕은 아리스토텔레스네요. 영혼에서 생기는 품성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다. 말이 진짜 어렵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건 이제 품성적 덕은 품성 상태죠. 근데 이제 감정은 우리는 이걸로 사람의 인품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외부로부터 겪는 거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에게도 나쁜 감정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열한 짓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앙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훌륭한 품성이네, 훌륭한 덕이네, 악덕이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대처하는 태도, 품성 상태만을 덕과 악덕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현실에는 좋은 것들에서 분리된 좋음 자체가 존재한다. 이거 틀려요. 이거 무슨 말이냐? 말이 어려운데 이거 이제 플라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음 자체는 이제 좋은 것들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제 훌륭한 도토리 나무의 모습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할게요. 도토리 나무의 이데아가 도토리 나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좋은 것들 안에 좋음이 있어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해되나요? 그런데 그것과 분리돼서 따로 좋은 것 밖에서 존재한다? 그거는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인간 안에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좋음이 인간으로서의 좋음이 인간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플라톤은 아주 인간의 이데아, 가장 좋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어디 있느냐? 현실 세계 밖에 이데아의 세계에 따로 존재한다. 분리되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플라톤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틀려요. 그 다음 리을, 갑을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에도 덕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쵸? 플라톤 입장에서는 기계 부분과 욕구 부분에서도 용기와 절제의 덕이 있을 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도 이제 이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비이성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서도 덕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다음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고대 서양 사상가인데 갑부터 볼게요. 생성되는 것이 아니면서 생성하는 것 그 자체인 것은 선의 이데아일 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남을 만드는 거죠. 자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의 이데아래요. 그런 신이. 그건 뭐냐? 플라톤을 말합니다. 이데아론을 말하는 거죠. 그 본질을 갖게 하는 건 선의 이데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월한 건 뭐냐? 선의 이데아다. 우리는 현실보다는 선의 이데아를 추구해야 된다. 이상주의자.
생성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의 원리, 즉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역시나 신을 얘기하지만 신이 만든 질서 안에서 목적을 향해 살아간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행위 역시 목적이 있다. 그건 뭐냐? 궁극적 목적은 바로 최고선인 행복이다. 기억. A 부분이니까 플라톤만, C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만, B는 둘의 공통 입장이죠. A, 플라톤의 입장만을 말하네요. 감각을 통해 사물의 각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감각 안 되죠. 플라톤은 수학과 같은 이성적 능력을 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니은 B, 공통점이네요. 부도덕한 행위는 모두 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모두가 틀린 거죠. 이거는 소크라테스만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도 참된 알을 갖고 있어도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죠. B, 그럼 답은 5번입니다. 볼게요. 자, B, 이성에 대한 욕구를 절제할 때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성에 따르는 거고 또 욕구를 절제할 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욕구를 습관화시켜서 계속 절제하면은 절제하는 사람, 절제의 덕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고, 플라톤 입장에서도 욕구하는 부분이 이성의 명령을 따를 때 절제의 덕이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이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리을, 이제 조음 자체는 앞서 본 문항과 비슷하죠.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플라톤인데,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만의 입장이 되는 거죠. 조음 자체는 어디 있느냐? 좋은 것들 속에 있다. 나에게 있고 저 나무에 있고 저 도토리에 있는 거죠. 답은 5번이 됩니다.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러한 문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6문제 풀어봤는데요. 너무 수고들 했고요. 복습해서 계속해서 풀어보시고 질문하시면은 좋은 성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